자, 우리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의사표시장을 다 못했습니다. 100페이지 제3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다. 여기서부터 공부할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의사표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비진 의사표시, 진야인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강박. 이 네 가지를 꼭 좀 잘 정리해 놓으란다 그랬습니다. 자, 100페이지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대해서 봅시다. 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은 언제 효력이 발생할 거냐, 그 발생 시기, 이걸 공부하는 거죠. 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만이 효력이 생기겠죠. 상대방이 그걸 알아야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이 도달지를 취하죠. 원칙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 이걸 도달주의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예의적으로 발신지를 취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민법에 6가지가 있죠. 발신지를 취하는 거. 원칙은 도달주의라는 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그래서 우리 책에 의사표 효력 발생 시기다 해갖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이 도달이 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성립과 동시에 완료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걸 표백주의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는 거. 자, 그런데 예의적으로 발신지를 취하는 101페이지 체크 플러스 해갖고 6가지 박스로 정리해놨죠. 그 중에서 2번과 3번을 밑줄 쳐놓으세요. 2번, 3번.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과 무건대리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이라는 게 있죠.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격지자 간의 승낙의 통지와 그 다음에 이 무건대리의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은 발신지를 취한다는 거. 여러분들, 대화자와 격지자는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자, 청약과 승낙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는데 청약과 승낙이 시간의 간격이 없이 바로 이루어져요. 이거 사가시오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바로 이루어지죠. 시간의 거리가 없이. 이걸 대화자라고 그래요. 근데 청약이 있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승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거 사가시오를 했더니 좀 생각해보고 확답을 해주마.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그래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청약과 승낙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더라. 이걸 격지자라고 그래요. 시간상의 간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는 약간 틀리죠. 청약은,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대화자든 격지자든 다 도달주의예요. 도달시에 청약의 효력이 생겨요. 근데 승낙은 대화자는 도달시예요. 근데 지금 우리 2번에다가 밑줄 친 거 이거잖아요.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는 발신주의라고 그랬잖아요. 발송시에 효력이 생기죠. 그러면 이 승낙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되거든요. 그러면 자, 대화자에서는 승낙의 도달 시점에서 성립되지만 격지자는 승낙의 발송 시점에서 성립된다는 거.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이거 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여러 번 나왔어요. 대화자와 격지자는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나눠지는데 청약은 대화자든 격지자든 다 도달주의예요. 그렇지만 승낙은 대화자는 도달주의지만 격지자는 발송시에 효력이 생긴다. 계약의 성립 시기가 틀려져 버리죠. 여기서. 그렇죠? 잘 좀 기억하시라는 거.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101페이지에 자 3번에 도달주의 원칙이다. 도달이라는 게 뭐냐? 도달이라는 것은 자 우리 수령권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수령권자의 요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걸 도달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피고자가 상대방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투입이 되는 경우 있죠. 상대방은 지금 여행 중이라 없어요. 그래도 도달한 것이라고 보여죠. 객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상태. 거기 도달이란 첫 번째 줄에 상대방의 지배권에 들어가서 사회 통념상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걸 말한다. 그래서 그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써 있죠.
객관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요게 잘 나오죠. 거기 네 번째 줄에. 따라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기 색칠어서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 그 도달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건 객관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이건 도달이라고 본다는 거. 그것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뒷장에 넘어가서 격지자와 대화자 금방 설명했듯이 청약과 승낙의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걸 대화자의 계약이라고 하고 간격 없이 이루어지는 걸 간격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걸 격지자 간의 계약이다 그랬습니다. 자, 입증 책임 3번에 우리 우편물이 등기 취급 방법이나 내용 증명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은 반송되지 않고 있으면은 이건 우체부가 이거 수취인 확인하잖아요. 사인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송되지 않고 있으면 이건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수취인에게 도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통상 우편이나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때렸어요. 이건 도달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 지금 등기 우편이나 내용증명 우편 이것이 문제 잘 나옵니다. 등기 우편과 내용증명 우편은 도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통상 우편이나 일간지 신문에 공고한 것은 도달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도달지 효과다. 도달이 된 후에는 처리할 수 없죠.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어도 도달이 된 후에는 처리할 수 없죠. 거기 2번에요. 의사표시 불착 연착은 모두 표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거기다 빛을 치세요. 2번에 의사표시 불착 연착은 불도달, 불착이 불도달이죠. 연착은 말 그대로 연착된 거고 이건 누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표자. 표자의 불이익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3번에 발신 후 사정의 변화가 있잖아요. 이거 별표였어요.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특히 잘 나오는 걸 별표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표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했다. 사망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됐다. 제한 능력자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표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또는 행위 능력이 상실되는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그래도 의사표시는 유효해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요. 유효합니다. 이것이 문제 참 많이 나옵니다. 꼭 좀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다. 이 공시송달은 어떤 때 공시송달하는 거냐?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의 게시판에다가 게시하는 걸 공시송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만 알면 돼요. 그 요건에 상대방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 공시송달하는데 표자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 써 있죠? 표자의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몰라요. 또는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요. 그랬을 때는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의사표시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공시송달. 그래서 법원의 게시판에다가 게시하는 걸 공시송달이라고 그래요. 그것만 알면 돼요. 공시송달은 어떤 때 한다? 상대방을 모르는 경우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알겠죠? 그게 공시송달의 요건이라는 거. 자, 우리 6번에 의사표시 수령 능력이다.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죠. 그러면 행위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가 의사표시를 수령했을 때는 표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 제한 능력자에게는 이 도달이 된 것이 아니죠. 수령 무능력자니까. 그래서 뒷장에 넘겨보면은 자, 우리 여기 1번의 두 번째 줄, 즉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를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제한 능력자가 수령을 했을 때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는데 그러나 반대로 제한 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건 상관없다. 거기다 별표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다가 별표해야죠. 동그라미 2번. 자,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이 됐을 때는 피해자는 도달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법정 대리인이 알게 됐네. 자, 미성년자에게 편지가 도달이 됐을 때는 도달이 됐음을 주장 못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안 때부터 그 도달을 안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거기 그 밑줄 치세요.
자, 법정 대리인이 그 의사표시 이후 도달을 안 때는 그때부터 혈액이 발생한다. 그때부터라는 말이 뭐예요? 안 때부터.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에게 편지가 도달이 됐는데 일주일 후에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도달의 혈액이 생기지 일주일 전에 도달이 됐을 때부터 혈액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수령이 됐을 때부터 혈액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 왜?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피호자는 도달이 됐음을 주장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사표 혈액 발생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거기 27위 대피 예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소화시켜 볼까요? 1번. 자, 틀린 거 골라라. 피호자가 청약의 발송 후 의사표시를 한 후, 발한 후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됐더라도 의사표시 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청약은 그대로 유효한 거죠? 그러면 1번. 그 청약의 혈액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맞았잖아요. 아까 우리 별표했잖아요. 이거 1번. 저 문제 잘 나온다고. 1번 맞았고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어.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귀를 꽉 막았어. 아까 이거 도달한 것이라고 본다고 그랬죠? 수령을 거절했을 때는 우리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으면 도달이라고 볼 수 있죠. 의사표 혈액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2번도 맞았죠. 3번. 내용 증명이 발송되어 반송되지 않고 있으면은 이거 수치가 확인되는 거니까 이건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은 도달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3번도 맞았죠. 4번.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어. 아까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의사표시는 그대로 혈액이 생기는 거죠. 도달의 혈액이 생기는 거죠. 근데 혈액이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4번 틀렸죠? 혈액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하다 이래야죠. 그러면 4번이 틀렸죠. 5번.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제 의사표시를 했는데 상대방이 수치를 거절했어요. 수령을 거절했죠. 그래도 해제 혈액은 생기죠. 도달의 혈액이 생기죠. 지금 2번과 5번 얘기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자, 이래서 우리가 의사표 혈액 발생 시기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혈액이 생겨요. 그러면 도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를 꽉 막고 안 들었다든가 또는 수령을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래도 도달이라고 본다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발신지를 취하는 경우도 예의적으로 있다고 그랬어요. 원칙이 도달주의지만 예의적으로 발신지를 취하는 거. 특히 두 가지가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나 무건대리의 상대방의 처구에 대한 본인의 확답. 이건 발신지를 취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이 표자가 사망했다든가 행능력이 상실됐어. 제한 능력자가 됐어. 그래도 의사표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하다. 의사표시가 불착이나 연착은 표자의 불이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공부했고 의사표시 수령 무능력. 자,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에게 수령이 됐을 때는 피호자는 도달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알게 된 경우는 도달의 효력이 생기는 거라. 그 다음에 자, 피호자의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른다든가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는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원의 게시판에다가 게시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은 도달로 본다 그러죠. 그 요건이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는 경우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공시송달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사표시 혈액 발생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대리제도를 공부하죠. 이 대리제도가 세 문제가 나옵니다. 세 문제. 우리 지난번 시험에도 세 문제 나왔죠. 자, 이거 지워버리고 대리를 본격적으로 정리해 나갑시다. 대리다. 대리.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예상 문제가. 못 나와도 두 문제. 두 문제 이하로 나올 수는 없죠. 못 나와도 두 문제 아니면 보통 세 문제. 자, 갑이 본인이에요. 본인인데 갑의 대리인 을.
가부대리인 을이 이 갑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대신해서 처리해 주는 거죠. 상대방과 계약을 갑이 계약의 당사자인데 자기가 직접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을이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맺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대리인은 갑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더라. 이걸 대리행위라고 그러죠.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걸 뭐라고 한다? 대리행위. 대리인이 계약을 맺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계약이다. 본인의 계약을 대신해서 처리해 준다. 본인의 계약을 대신해서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계약의 효과가 본인한테 귀속하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땅을 샀어. 그러면 등기도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가 넘어가고 대금은 갑이 병한테 쥐하는 거죠. 이게 매수인이고 이게 매도인이죠. 대리인을 통해서 샀다 하더라도 누가 매수인이다? 본인이. 이해가죠? 자, 아무튼간 그러면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이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대리권 관계라고 그래요. 대리권 관계라고 그러는데 이 대리권이라는 것은 자격, 권한,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자격을 얘기하는 거죠. 법률상 자격. 그럼 자격이 있는 자가 했을 때 본인한테 귀속하지 무자격자가 해서는 본인이 책임 안 지하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면 이 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대리권의 발생은 두 가지로 발생하죠. 자, 본인의 의사표시. 본인의 의사표시다. 본인의 대리권 수여 행위라고 그러죠. 본인이 대리 권한을 을한테 수여해 줬어. 네가 내 대신해서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위임장이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뭐 이런 걸 맡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권한을 수여해 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줄여서 수권행위라고 불러요. 수권행위라는 것은 대리권 수여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발생한 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무대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대리를 뭐라고 한다? 이무대리. 그러면 이무대리는 본인이 직접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맺었을 때 본인이 자기가 계약을 맺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사적 자치 확장이라고 그러죠. 자신의 법률행위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가 직접 처리 않더라도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맺었을 때 자기가 계약의 당사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계약을 맺은 거랑 마찬가지니까 활동 영역이 넓어져야 안 넓어져요? 넓어지죠. 이무대리권은 이걸 사적 자치 확장이다 그러죠. 그러면 자, 이 갑이 18살 먹은 애기야. 18살 먹은 애기인데 이 18살 먹은 애기를 위해서 무슨 예를 들어서 대학교 1학년생이야. 막 대학교 들어갔어. 그러니까 얘를 위해서 아버지가 뭐 방을 얻는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든가 이런 계약을 맺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은 이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이 본인을 위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겠죠. 그건 법률의 규정상 생긴 거지. 법률의 규정상 생긴 거지. 본인이 권한을 주어서 생긴 건 아니잖아요. 부모에게는 친권이라는 법정 대리권이 인정되죠. 법률의 친족법에 의해서. 그게 바로 법정 대리권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법정 대리. 그럼 법정 대리는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당하고 있으니까, 제한 능력자니까 아버지, 어머니나 후견인을 통해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보충시켜주고 있잖아. 제한당하고 있는 능력을. 이걸 사적 자치의 보충이라고 하죠. 사적 자치의 보충. 자, 확장의 대리가 이무대리고 법정 대리는 보충의 대리다 이겁니다. 능력을 제한당하고 있는 자를 능력을 보충시켜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본인의 의사표시, 대리권 수여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대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무대리.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대리를 뭐라고 부른다? 법정대리. 그래서 이무대리, 법정대리 두 가지로 나눠지죠. 대부분은 대리의 본질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이무대리를 중심으로 공부해야죠.
의무대리를. 자,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걸 대리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한다는 걸 표시해야 해야 안 해요? 본인의 대리라는 사실을 본인의 대리인이라 표시해야겠죠? 표시 안 하면은 을이 사는 건가? 갑이 매수인인가 어떻게 알아?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표시 안 하면. 을이 자신이 매수인인지 알 수도 있잖아요. 이 병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리라고 표시하는 거. 이걸 현명주의라고 그래요. 나는 가부대리인으로서 당신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가부대리인 병이라고 표시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현명. 그래서 대리 행위를 하려면은 이렇게 현명을 해야죠. 그러면 자, 가만히 들어보세요. 다 설명 들어가니까 전체적인 윤곽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현명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현명을 안 했어. 그러면 매수인이 갑이 매수인이 아니죠. 자기 자신이 매수인이죠. 그렇죠? 자기 계약이 된다. 대리인 자신의 계약이 된다. 현명을 위반하면. 오케이? 세 번째. 그러면은 이 대리행위, 이 계약을 맺는 것은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냐? 누구 생각대로 하는 거냐? 대리인이죠. 대리인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죠. 독자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거.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하는 거죠. 본인이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 거고 어떻게 계약을 맺는 건가는 대리인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의사결정 하자, 의사표시 하자, 흠결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알았거나 이런 것들 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다 대리인이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자, 흠결. 하자라는 건 사기강박, 흠결이라는 건 불일치, 비진의 의사표시나 또는 착오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사정을 몰랐다 알았다 이런 거 다 누구를 기준으로 정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대리인이 독자적인 의사표시하는 거니까. 네 번째, 이 대리인은 본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해서 처리해 주는 거니까 자신의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자기한테 법률 효과가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제한 능력자도 대리 행위는 유효하다는 거. 제한 능력자의 대리 행위,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시 유효하다. 제한 능력자 이후로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다. 제한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성년 이후로 취소 사유다. 그대로 유효하다. 유효하다. 자, 그래서 우리 대리제도의 삼명관계다 하면은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대리권 관계라고 하고 이 대리인이 상대방과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하잖아요. 이 계약은 자신의 계약이에요. 대리행위로서 하는 계약이에요. 대리행위의 계약이죠. 그래서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하는 법률행위다 해서 이걸 대리행위라고 그래요. 이 효과는 본인한테 귀속하잖아요. 이걸 대리효과관계다. 그래서 대리제도의 삼명관계면은 대리권관계, 대리행위관계, 대리효과관계 이렇게 삼명관계로 나눠보는 거죠. 오케이? 대리제도. 그래서 우리 대리제도 사유적 작용이다 해갖고 차짝차짝 확장의 대리가 무슨 대리? 임의대리. 그 다음에 보충의 대리가 뭐다? 법정대리. 대리의 본질에서 나오고 뒷장이 넘어갔어요.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다. 신분상의 법률행, 가족법상은 대리가 허용돼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도 원칙은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대리가 허용이 안 되죠. 그렇지만 거기 니은번에다 빛을 치세요. 동그라미 2번에 니은번.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대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통설이다라고 나오죠.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대리가 허용되죠. 여러분들 최고장을 보내는 것이 의사의 통지예요. 최고. 독촉장 보내는 거. 변호사를 통해서 최고장 보낼 수 있잖아요. 어떤 소송을 하기 전에 독촉장부터 보내는 경우 있죠. 이행을 안 하면은 법적인 조치를 받겠다 어쩌다 하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의사의 통지 또는 채권 양도의 통지라는 게 관념의 통지인데 대리인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이 안 되죠. 불법행위가 대리가 허용된다면은 이 자기 책임의 원칙과 어긋나는 거죠. 자기가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리가 허용된다면은 누가 책임지는 거죠? 갑이 책임지는 꼴이잖아. 그래서 대리는 불법행위는 허용이 안 돼요. 그럼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불법행위 했을 때 본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대리인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오케이? 자, 대리와 구별될 제도다 해갖고 사자와 대리는 틀리죠. 자, 사자는 우리 대리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한다고 그랬어요.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자는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그대로 표시해 준다든가 전달하는 게 불가해요.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면 이 사자 의사표시 하자 흠결은 본인을 기준으로 정해야죠. 그렇지만 대리행위에서 의사표시 하자 흠결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다 틀리다? 틀리다. 사자와 대리는 틀리죠. 대표는요. 우리 법인의 대표를 얘기하죠. 법인. 우리가 흔히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대표 기관이 법인을 대리해서 어떤 업무 처리를 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법인한테 효과가 계속하죠. 회사한테 효과가 계속하죠. 그렇죠? 그런데 틀린 점은 뭐냐? 대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불법행위가 허용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표이사가 불법행위해서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대표는 불법행위가 허용이 되죠. 불법행위도 회사가 책임을 지는 그런 것들이 적용되죠. 대리와는 틀리죠.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법인의 기관이 이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는 허용되지만 대리는 부인하지만 대표는 인정된다 써있죠. 불법행위나 사실행위는 대리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러지만 대표는 허용된다는 거, 인정된다는 거. 그게 차이점이 있죠. 107페이지 대리의 종류로 들어갈까요? 의무대리, 법정대리. 자, 의무대리는 어떻게 해서 발생한다? 이거 주의해야죠. 본인의 수권행위, 대리권 수혜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대리가 의무대리고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대리가 법정대리라는 거. 의무대리, 법정대리. 자, 능동대리, 수동대리.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가 능동대리고 상대방 의사표시를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수령하는 대리를 수동대리라고 하죠. 능동대리와 수동대리가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죠. 뒷장에 넘어가서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진정한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죠. 대리권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자, 우리 대리권이다. 대리권의 발생 원인 해갖고 여기 109페이지 의무대리의 발생 원인 제일 위에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다 써있죠? 본인의 수권행위. 수권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리권 수혜행위. 대리권 수혜행위가 수권행위라고 그랬죠? 대리권 수혜행위라는 이런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대리가 의무대리다. 그러면 이 수권행위 성질은 뭐냐? 거기 단독행위라고 써있죠? 단독행위라는 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 관계와는 구별된다. 자, 우리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은 어떤 내부적 관계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장이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해요. 직원이 한 50명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월급 출납이라든가 월급 계산이라든가 모든 금전 출납을 자기가 다 맡아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경리부장한테 자기의 도장을 맡기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금전 출납권을 줘요, 안 줘요? 그러면 경리부장은 사장의 도장을 찍어가면서 여러 가지 금전 출납 업무를 처리하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경리부장은 사장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죠. 금전 출납권에 대해서. 그렇지만 내부적 관계가 뭐기 때문이에요? 고용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경리부장과 사장이라는 고용관계, 원인관계가 있기 때문에 권한을 부여해주는 대리권 수혜 행위가 이루어진 거죠. 그게 바로 원인된 법률관계. 거기 1번의 두 번째 줄 고용, 유임, 도급 등이다 가로쳐놓고 써있죠? 그걸 원인된 법률관계, 기초적인 법률관계라고 그래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수권행위와 대리권 수혜행위와 원인된 법률관계는 구별된다 써있죠? 자, 이 50명의 직원이 그 사장과는 다 고용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사장의 도장을 다 50명의 직원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권한이 있는 거예요. 경리부장한테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원인된 법률 관계와 대리권 수여 행위라는 수권 행위는 별개라는 얘기예요.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구별된다. 분료식 행위라는 거, 수권 행위는 어떤 방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료식 행위 때문에 여기 제일 밑에 판례도 금전 차용을 알선을 의뢰하여 인장을 보관시킨 경우, 인장을 보관시켰다. 거기다 불자죠. 인장을, 자기 인감도장을 보관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대리권 수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금전 차용에 대한 대리권 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인장을 보관시켰으면은 대리권 수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 뒷장에 넘어가서요.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다. 여기도 의무대리권 중심으로 보세요. 법정 대리권은 시험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거 신경 끄세요. 의무대리권. 자, 의무대리권에서 1번의 세 번째 줄.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써있죠. 의무대리권, 어디까지 권한을 부여해 줬는가, 어디까지 권한이 있는 건가, 이것은 대리권을 어디까지 수여했는가, 이 해석 문제와 연결되죠. 수권행위 해석 문제와 연결된다는 거. 여기서 체크 플러스에서요, 2번과 3번, 5번 세 가지 동그라미 주세요. 2번, 3번, 5번. 2번, 3번, 5번 세 가지 동그라미 쳤어요? 자, 2번.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할지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라는 거. 거기 빛을 주세요.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3번. 자, 우리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할지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이 대리는 대금기를, 상대방이 매수인이에요. 상대방의 대금기를 연장시켜줄 권한도 있다는 거. 대금기를 연기시켜줄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5번.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또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해제할 권한은 없다라는 거. 해제. 거기 해제권을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해제권. 해제권은 별도 수권이 있어야죠. 그 계약의 해제권은 따로 수권이 있어야지 당연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해제권도 있는 것으로 알아서는 안 되죠. 별도 수권이 있어야만이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2번, 3번, 5번. 동그라미 쳤죠? 자, 111페이지.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가? 자, 보존행위는 거기 보존행위 세 번째 줄에 무제한으로 언제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합니다. 보존행위는 그 다음에 이용행위 네 번째 줄에 객체의 성질의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이 인정된다 써있죠. 자, 권리나 물건의 성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해요. 계량행위도 마찬가지죠. 계량행위도 두 번째 줄에 물건 또는 권리 자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 하나여 대리권이 인정된다 써있죠. 이 두 가지. 이용행위나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제일 밑에 처분행위는 이건 아예 안 되죠. 거기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써있잖아요. 처분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보존행위는 무제한 허용됩니다. 보존행위는 이용행위나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죠. 처분행위는 아예 안 되죠. 그러면 뒷장에 넘겨보니까요. 그 체크 플러스에서 잘 정리해놨죠. 정리해놨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좀 눈여겨보세요. 자, 보존행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거, 채권을 추심하는 거. 채권을 받아내는 걸 추심이라고 그래요. 추심하는 거,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거, 가옥을 수선하는 거, 또는 부피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이런 건 보존행위로서 무제한 허용되죠. 이용행위, 물건을 임대한다든가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한다든가 이런 것들 무이자를 금전 이런 거 이용행위로 가능하죠. 그렇지만 계량행위는 무이자를 이자부로 바꾸는 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예금이나 주식을 이 사채로 전환하는 거 이런 거 안 되죠. 이자부로 빌려준다든가 뭐 예금 주식을 대여하는 행위 이런 거 안 되죠.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 안 되죠.
성질이 변경되기 때문에 택지를 농지로 또는 농지를 택지로 바꾼다든가 이런 거 안 된다 이거죠. 오케이? 성질 변경. 자, 우리 보존행위는 무제한 허용되고 이용행위라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알겠어요. 대리권의 제한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것 좀 정리해 볼까요? 대리권의 제한은 두 가지가 있어요.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다 그러죠.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금지되는 것. 그 다음에 119조 공동대리 제한이다. 대리권의 제한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왜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금지시켜 놓냐면은 대리의 자격으로서 자기 자신과 계약을 맺는 경우죠. 그러면 본인이 다칠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땅을 팔아들려고 했는데 지가 사버려. 그러면 5억 원 받을 땅을 3억 원으로 계약을 맺어버리네. 그러면 본인이 다칠 염려가 많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 여기니까. 이걸 그래서 자기 계약을 금지시켜 놓은 거죠. 쌍방대리는 자, 갑의 대리인 을인데 병도 을한테 대리권을 줬어. 그러면 을은 갑을 위해서 병을 위해서 쌍방대리의 행위를 하다 보면은 어느 한쪽에 다칠 염려가 있죠. 그래서 양쪽을 대리가 금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위반 시에는 무권 대리가 되어버려요. 진정한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언제나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예의가 있어요. 이 예의, 본인의 허락이 있을 때 본인이 너가 사고 싶으면 네가 사는 걸로 하자. 허락을 했다든가. 기존 채무 이행, 변제기가 도래한 기존 채무 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하는 겁니다. 가장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이 부동산의 이전 등기 신청. 부동산의 이전 등기. 자, 우리 여러분들 법무사를 통해서 매도인도 등기 서류를 넘겨주고 매수인도 여러 가지 서류를 넘겨줘서 이 법무사가 쌍방대리 하잖아요. 그러면 매매계약을 정리하는 단계지 새로운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다칠 염려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허용되는 거죠. 자, 공동대리 제한도요. 우리 교과서 확인해 드릴까요?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다수인이 대리인인 경우 있잖아요. 여러 명의 대리인이 있더라도 원칙은 각자 대리예요. 원칙은 각자 대리. 단독 대리가 원칙이에요. 근데 본인의 의사표시로 여러 명의 대리인을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본인이 제한을 당하는 경우가, 제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습권행위로 본인의 의사표시, 공동으로 대리 행위를 하도록 정한다든가 또는 법률 규정상 공동으로 대리 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친권의 행사는 부모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됐을 때는 공동대리로 제한되죠. 이걸 공동대리 제한이라고 하죠. 원칙은 각자 대리인데 다수인의 대리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공동대리로 제한이 되죠. 이걸 위반했어. 공동대리로 제한을 위반했더라도 이것도 무권대리가 되죠. 무권대리가 된다. 물론 이것도 예의가 하나 있어요. 수동대리. 수동대리는 공동대리의 제한의 예의다 그러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 행위를 하도록 했더라도 상대방 의사표시를 대리인의 자격에서 수령하는 게 수동대리인데 각자 할 수 있어요. 수동대리는. 제한을 했다 하더라도. 자, 우리 책을 볼까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다. 그 원칙은 금지되고 있는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의, 거기 예의, 기업번, 본인의 허락 밑줄 치고 니은번, 채무 이행 밑줄 치고. 자, 이런 본인의 허락이나 채무 이행은 이거 가능하다는 거. 가능하죠. 그래서 거기에 본인의 금전 출납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본인한테 빌려준 돈을 자기가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이렇게 변제기에 인출해서 변제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기존 채무 이행이죠. 거기에 113페이지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예컨대 부동산의 이전 등기 신청은
이익 충돌이 없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해석한다라고 나오죠. 그 부동산은 이전 등기 신청. 그게 쌍방대리가 가능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는데 지장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위반의 효과 3번, 동그라미 3번에 이런 것들은 이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를 예의적으로 허용되는 거 빼고는 안 되는 건데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거기 두 번째 줄에 무권대리 문제가 발생한다. 거기다 붙여야죠.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무권대리.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화될 수 있는 무효란 얘기예요. 무권대리는 일단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화되는 거죠. 그 밑에 판례를 볼까요?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해서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대리 입찰 행위는 무효다. 무효에다 동그라미 쳐요. 무효.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자가 법원에 이 경매 대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을 하면은 경매 대리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물건은 하나인데 자기한테 의뢰한 사람은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 명이 주장하는 그 가격대로 각각 여러 장의 입찰서를 써내는 경우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낙찰이 됐어. 그러면 그 입찰 낙찰된 것도 무효란 얘기예요. 그렇죠. 한 사람 것만 써내야 해요. 여러 사람, 의뢰인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여러 장 써내면은 그 사람이 낙찰될 염려가 많잖아.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의 대리인으로서 여러 장 입찰서를 써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한 사람한테만 써내야죠. 그러면 만약에 그 입찰됐다 해도 입찰 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공동대리 제한이다. 여기 1번에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거기다 색칠을 해야죠. 대리인이 다수인이 있더라도 원칙은 각자 대리예요. 원칙은. 그런데 이제 여기 수권행위나 대리권 수여행위나 법률 규정을 통해서 공동대리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결정 후 공동대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뒷장에 넘겨보니까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 할 수 있다 써있죠? 공동대리로 제한이 됐더라도 수동대리는 예의란 얘기예요. 왜? 본인은 해야 할 염려가 없어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거에 불과해요. 공동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나 각자 수령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대리권 소멸이다. 대리권 소멸로 이무대리 법정대리 공통적인 소멸 세 가지가 있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또는 성년 후견 개시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 동그라미 3번에다 색칠해야죠. 그게 문제 잘 나와요. 대리인의 파산 또는 성년 후견 개시. 자, 본인의 파산이다.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다. 이러면 틀려요. 자,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입니다.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은 자, 우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적 능력이 결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맛이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저기를 해야 할 염려가 다분하잖아요. 오락가락하는 맨정신이 아니니까 오락가락하는 의사표시로. 그래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리권 소멸 사유로 정해놓은 거죠. 그렇죠? 이무대리만이 특유 소멸 사유는 두 가지죠. 거기 자 아까 격리부장한테 고용관계가 있으니까 사장의 도장을 맡기면서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출납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대리권을 수여해줬는데 그 격리부장이 퇴직이 됐어. 그럼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된 거야, 안 된 거야? 퇴직이 됐으면은. 그러면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됐으면은 대리권은 소멸해야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격리부장이 조금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금전 출납권에 좀 이렇게 좀 맞지가 않아.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 금전 출납권을 주고 나이가 많은 그분은 인력 관리를 하는 관리부장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그는 격리부장에서 관리부장으로 옮겼을 때는 그 도장을 이제 맡겨놨던 도장을 걷어들여야 안 걷어들여야 해요. 그걸 수권행위 처리라고 하죠. 대리권 수여했던 것을 걷어들이는 걸 처리라고 그래요. 수권행위를 처리하면은 대리권 소멸하죠. 그러면 이런 원인된 법률관계나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대리가 이무대리잖아요.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 원인된 법률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 그게 의무대리잖아요. 그러니까 의무대리만이 특유 소멸사유죠. 법정대리는 이게 적용이 안 되죠.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상 생기는 거니까 이것과는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라든가 수권행위 철회에 의해서 대리권이 소멸되는 것은 어디만 그렇다? 의무대리만. 의무대리만. 거기 의무대리의 특유 소멸사유라고 제목에 써 있잖아요. 오케이? 115페이지. 법정대리의 특유 소멸사유, 이건 신경 쓸 것 없다고 그랬어요. 법정대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친족법에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안 나옵니다. 법정대리는 신경 쓰지만 안 해도 돼요. 자, 의무대리만 신경 쓰시라는 거. 115페이지. 대리행위다. 여기 대리행위. 여기. 자,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나? 대리행위라고 한다.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 그러면 본인의 법률행위라고, 본인의 대리라고 표시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현명. 그러면 현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대리행위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계약이 된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계약이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 현명의 의의와 방식이다. 현명의 의의,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거. 이걸 현명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계약은 본인한테 효과가 계속하는 겁니다. 본인한테 법률 효과를 계속한다는 뜻을 표시한 거죠. 반드시 본인의 이익을 뜻하는 건 아니죠.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현명의 방법은 무방식이죠. 어떤 방식을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체크 플러스예요. 여기 첫 번째 점, 대리인 자신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도 대리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 본인의 이름이 없이 대리인의 이름과 인장만 갖고도 대리행위가 될 수 있어요. 본인의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본인의 대리라고 표시한 거거든요. 뒷장이 넘어갔어요. 뒷장이 넘어가서 그 굵은 글씨만 밑줄 쳐놓으세요. 본인의 명의만 사용했더라도 대리행위가 인정될 수 있죠. 대리인의 이름은 뺐어. 본인의 이름과 인장만 가지고도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런 거. 바로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현명을 하지 않았으면은 여기 원칙은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거기다 색칠을 해야죠. 자, 원칙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첫 번째 줄. 거기 현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첫 번째 줄,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두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대리인의 내심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거기서 색칠해야죠. 현명을 위반하면은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니까 대리인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면 대리인은 난 깜빡했다. 이거 착오다. 이런 걸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죠.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지만 예의적으로 대리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어. 근데 상대방 측에서 대리인임을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 있잖아요. 거기 예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대리행위 효과가 생긴다.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 사람은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걸. 그렇죠? 그러면 본인한테 효과가 계속한다는 얘기죠. 자, 현명주의. 여기 3번에 2번을 보면은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의사표심을 표시해야 한다. 거기다 붙여야죠. 수동대리는 상대방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를 수동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 측에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거. 거기 3번 상행이나 상사대리를 말하는 거죠. 일상가사대리,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행이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죠. 자, 현명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라고 표시하는 걸 뭐라고 한다? 현명. 그러면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를 한다는 걸 표시하는 건데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본인의 이익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현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 자기 계약이 된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계약이 되는데 현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하는 법률행위임을 알았던 경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있죠. 그러면 대리행위 효과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런 거. 그게 바로 현명이다. 자, 대리행위 하자다.
117페이지를 보면은 이거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의사표시 하자 흠결 알았다 몰랐다 이런 걸 다 누구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그래서 원칙 해갖고 거기에 제일 위에 줄에 대리인으로서 의사표시 효력, 의사 흠결, 그 다음에 사기 강박,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에 영향을 받을 경우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거기다가 색칠을 해야죠. 누구를 표준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그래서 의사의 흠결이나 또는 하자, 사기 강박, 또 선의 악이 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자,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체크 플러스 첫 번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 판단 기준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죠. 26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갑이 이 토지를 26기 기출 문제죠. 을에게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제1의 매매죠. 제1의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중도금까지 넘어갔죠. 중도금까지 지급이 됐는데 이 병이라는 제2의 매수인, 이게 제2의 매수인이죠. 매수인에게 다시 팔아서 등기가 넘어갔는데 병이 직접 산 게 아니라 A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샀다 이렇게 나왔죠. 대리인을 통해서 이자가 병을 위해서 이 토지를 산 거야. 샀는데 그러면 이중매매잖아. 근데 대리인이 적극적 가담했다고 나왔어. 우리 이중매매, 우리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2의 매수인이 적극적 가담하면은 반사질서로 무효가 된다고 공부했잖아. 근데 뭐라고 나왔냐? 대리인이 적극적 가담했는데 이 제2의 매수인은 모르고 있었다. 선의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취득하냐? 반사의성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적극적 가담했으면은 반사의 질서 행위니까 본인은 선을 할지라도 취득을 못 한다는 거. 그걸 아냐면 이게 26퀴즈 문제 답이 됐죠. 본인은 모르고 있었어. 본인은 적극적 가담한 게 아니야. 그래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취득을 못한다? 누가 반사의성을 야기했으니까? 대리인이. 그럼 반사의성이 이 판단 기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행위에서는 대리인. 그게 바로 지금 체크 플러스 첫 번째 판례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거기 작은 글씨 두 번째 줄에 자, 배임행위에 가담했다면은 대리인이 가담했다면은 그 본인은 제 세 번째 줄에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또 반사의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이 행위가 되는 것에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반사회질서 행위다라는 거. 무효라는 거. 사회질서에 반하는데 장애 사유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건 반사의 질서라는 얘기예요. 무효란 얘기예요. 알겠죠? 본인은 선으로 할지라도 무효다. 대리인이 적극적 가담했으면. 잘 기억하세요. 그런 거. 그래서 여기 차고도 그 밑에 이제 밑에 대리인을 기준으로 차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대리인의 차고가 없으면은 본인이 차고가 있더라도 취소한다, 취소할 수 없다. 거기 제일 끝에만 밑줄 쳐놓았어요. 본인의 차고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대리인이 차고를 일으키한 차고 이후로 본인이 취소권이 귀속되는 거지 본인이 차고를 일으켰다고 해서 취소 사유가 되는 게 아니죠. 대리인이 차고를 일으킨 것이 아닐 때는. 오케이? 이해 갑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 자, 그런 거. 대리권은 남용이다. 대리권은 남용. 자, 대리권은 남용은 뒷장으로 넘어가서요. 자, 118페이지 2번. 자, 대리권이 남용이 뭔가를 좀 설명을 하고 싶은 건 쉽게요. 자, 볼까요? 갑이 지금 사장이에요. 근데 을이 경리부장으로, 영업부장이라고 볼까요? 영업부장으로 이게 이무대리인이죠. 사장의 이무대리인으로 여러 가지 이 거래처에 여러 가지 영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러면 이 효과는 사장한테 귀속하잖아요. 사장이 본인이고 이 영업부장은 본인의 이무대리인이죠. 그러면 이 계약은 대리행위라고 하죠. 이게 이제 상대방이고
그러면 사장이 영업부장이 사장 도장을 찍으면서 계약을 맺었으면 사장은 이 계약력에 구속력 챙겨야 안 챙겨요? 자기를 대리해서 계약을 맺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보세요. 본인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본인을 위해서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 아니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네요. 위한 대리 행위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건 아니에요. 대리권이 있어요.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권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야. 영업부장으로. 권한이 있는데 값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여러분들 삥딱 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표권자가 계약을 맺는 경우 있잖아. 이해가시죠? 그런 경우 횡령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뭔가. 아무튼 이렇게 대리 행위를 했으면은 이걸 대리인의 배임 행위라고 그래요. 본인을 배신하는 배임 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배임 행위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원칙은 이 계약은 이 상대방은 몰라. 뺑땅 치는지 몰라.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의해요. 본인에게 유의해요. 원칙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안 져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배신을 때릴 자를 영업부장으로 선임한 것에 그것의 불이익을 본인이 감수해야 해요. 그래서 본인을 위하여라는 것은 반드시 이익만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 오케이? 이런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는 거죠.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때 책임을 안 져도 되냐? 이것이 문제거리죠. 상대방 측에서 상대방이 병이죠. 상대방이 지금 을이 갑을 삥땅 친다는 걸, 을이 갑의 배신 행위를 때린다는 것을 알았다든가 알 수 있었을 경우 있어요, 없어요? 알았던 경우나 알 수 있을 경우. 그러면 이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무효이다. 본인에게는 무효이다. 본인에게 무효라는 것은 본인이 책임진다, 안 져도 된다. 원칙은 유효하지만 이런 요건이 갖춰졌을 때는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 요건이 갖춰졌을 때는 본인이 책임 안 져도 된다. 그러면 이것에 무엇에 근거를 들어서 그럽니까?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어. 이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요. 지금 권한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리권은 남용. 우리 남용이라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 권한 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삥땅치기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남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는데 다수설 판례는 107조 1항 이거 비진 의사표시죠. 이거 단서 규정을 유추 적용하자. 이게 다수설 판례죠. 비진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는 무효이다 그랬잖아요. 그걸 유추 적용해서 원칙은 지금 삥땅 치는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했더라도 원칙은 본인에게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는 무효이다. 비진의 의사표시설이다 그러죠. 이거 보고. 비진의 의사표시설이다.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거기 비진의 의사표시 후 단서 유추 적용이다. 첫 번째 줄. 대리인의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도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한 본인에 대해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제일 밑에 줄에 두 번째 줄에 그러니까 체크 플러스 바로 위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대리인의 배임행위를 한다는 것을 거기 그 위에부터 즉부터 밑줄 치면 되겠네. 대리인의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한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107조 1항의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없게 된다. 본인이 책임진다, 안 져도 된다. 그렇죠. 이것만 알면 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렇게 대리인이 배신을 때리는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이 배임 행위를 한다는 걸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는 본인이 책임을 안 져도 돼요. 무효예요.
그때는 무엇의 그 규정을 들어서 적용해서 그렇다? 비진의 의사표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그렇다는 거. 그렇죠? 이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한다는 거. 잘 이해가 됩니까? 대리권 남용. 자, 대리의 능력이다. 대리의 능력은 아까 여기 있듯이 제한 능력자도 대리는 완전하고 유효한 대리행위가 가능해요. 그러면 제한 능력 이후로 이 대리 행위를 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그대로 유효해요. 그래서 제일 밑에 1번에 제일 밑에 5번째 줄에 대리는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는 무효가 된다. 그것도 빚을 취하죠. 대리는 의사 능력은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별표였어요. 동그라미 2번.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한 대리행위는 완전한 유효한 대리행위이므로 제한 능력 이후로 취소한다, 취소할 수 없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거.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도 피한정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대리행위는 완전하고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래서 우리가 대리행위를 공부했어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고 싶은 거 하실까요? 29위 문제, 작년 시험 문제네요. 자, 대표 예제 문제. 이 119페이지 대표 예제 문제를 해설을 들어갑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X토지를 병과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는 것은 현명을 한 거죠. 그러면 갑과 병이 계약 당사자가 된 거죠. 을이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계약을 맺은 거니까. 오케이? 틀린 것은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매매 계약에 따른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아까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밑줄 쳤던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면 1번 맞았네. 2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병이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갑한테 청구해야지 을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죠.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갑이지 을이 책임지는 게 아니죠. 을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네요. 3번 병이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자, 아까 해지하려면은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없어도 된다고 했어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수여됐다고 해서 대리인이 해지권까지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해지하려면은 별도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동그라미 쳤던 기억나죠? 그러면 해지할 권한은 없다라는 거. 그러면 3번 맞았죠. 3번 맞았어요. 해지할 권한 없으니까. 4번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그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이것도 본인이 책임져야죠. 대리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원상회복 의무도 없죠. 그러면 자 원상회복 의무는 갑과 병이 부담한다. 그렇죠. 갑이 계약 당사자니까. 갑과 병이 계약 당사자니까. 그러면 4번 맞았죠. 5번 만약 갑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대금기를 연장시켜줄 권한도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죠? 우리 아까 여기 화분일까 이거 동그라미 별표 하자고 아까 체크 플러스에서 별표 하자고 110페이지 체크 플러스 2번, 3번, 5번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별표한 거. 2번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세요. 3번 매매대금 기일을 연기시켜줄 권한도 갖는다. 4번 해지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지권은 별도 수권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시험 문제가 29 시험 문제 또 나왔잖아요. 그 전에도 많이 나와요. 이 세 가지는. 오케이?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금기 지급기를 연기시켜줄 권한도 가진다 했으니까 5번 맞았죠.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2번만이 틀렸죠. 왜 2번은 틀렸다? 대리인이 손해배상 대리인이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는 거다. 본인이. 그러면 본인한테 청구해야지 대리인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오케이? 그게 바로 119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119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부수적 효과인 계약의 취소권, 하자담보 책임, 손해배상 청구권 다 본인한테 효과가 계속한다는 거. 본인한테 효과가 계속하는데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부수적 효과까지도 다 본인한테 효과가 계속한다. 본인이 손해배상
본인한테 청구해야죠.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오케이? 그것 때문에 2번이 틀린 거죠. 자,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대리에 대해서 쭉 또 공부해 나갑시다. 오케이? 좀 쉬었다.